안녕하세요. 광안초등학교 교사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측정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영역입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이 왜 필요하니?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센다, 길이를 잰다, 돈의 양을 안다, 물건의 양을 안다 등과 같이 측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유용성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다른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대체로 측정 영역의 학습은 다양한 어림, 그리고 측정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양감을 발달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관점에 따라 측정 활동을 바탕으로 측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용성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양은 측정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양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크기라는 관점에서 조작하고 관찰하는 활동이 필요하고요. 이런 양은 학습은 측정의 방법을 탐구하는 활동과도 연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분리량과 연속량으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량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양, 즉 분리가 되어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셀 수 있는 수를 이야기하죠. 사람의 수, 사과의 개수와 같이 독립된 개체의 수를 나타내는 양을 말하고요. 정수에 대응되며 단위가 자연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몇 개, 몇 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셀 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분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연속량은 길이, 넓이, 부피, 무게, 시간, 각도 등과 같이 분할이 가능한 양, 즉 연속되어 있는 양을 말하는데요. 이때는 센다라는 이야기 대신에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수가 대응됩니다. 또 길이, 넓이, 부피, 시간, 무게, 들이와 같이 가법적인 양, 즉 더할 수 있는 양과 속력, 밀도, 농도와 같이 비가법적인 양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법적인 양, 더할 수 있는 양을 외연량이라고 하고 더해도 같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내포량이라고 합니다. 저희 내연과 외포는 지난번에 배웠듯이 외연이 집합적인 개념이라면 내포는 속성이라고 얘기했죠. 외연은 것, 내포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은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주로 다루는 외연량의 기본 성질인 비교성, 연속성, 가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성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크냐, 작냐, 같냐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양의 비교성이고요. 길이, 넓이, 각의 크기 등이 속해 있는 사물을 포개어 봐서 합동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에서는 이제 크기를 비교할 때 보통 외연량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같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개어 보면 완전히 겹쳐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형의 합동과 대칭이 5학년 때 나온다면 측정 영역은 1학년 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넓이나 합동, 대칭 이런 걸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면 합동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겹쳐지는지를 통해서 같은지를 알아보고 또는 어느 것이 더 크다, 어느 것이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비교했을 때, 직접 포개었을 때 확인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죠. 그럴 때 다른 매개물을 사용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겹쳐서 완전히 포개어진다와 같이 두 사물을 직접 포개보는 방법을 직접 비교라고 하고요. 다른 매개물을 이용해서 비교해보는 것을 간접 비교라고 합니다. 직접 비교할 때는 한 양을 이동시켜서 다른 양에 포개어 보는데 이때는 양을 이동하거나 분할하거나 변형하거나 할 때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이런 성질의 양의 보존성이라고 합니다.
간접 비교할 때는 양의 독립성, 즉 양이 그것이 소속된 물체와 독립된 개념이므로 다른 물체로 대치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양의 대소 상등 관계에 대한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양의 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분리량의 측정에서는 측정치가 양의 정수에 대응되지만 길이나 넓이, 부피와 같은 연속량의 측정에서는 측정치가 양의 실수에 대응이 됩니다. 저희가 초등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지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1대1대 루트 기억나시죠? 그래서 길이에서는 이렇게 정수까지를 보지 않고 실수까지를 보지만 초등에서는 양의 정수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실수 집합에서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양의 성질도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요. 두 양이 있을 때 두 양 사이에 다른 한 양이 존재한다. 그만큼 조밀하게 있다. 연속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나눌 수 있는 양이 존재한다. 두 양이 A가 더 크더라도 어떤 수와 곱했을 때 어떤 수를 곱하게 되었을 때 같거나 작아지게 하는 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도 양의 연속성의 성질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의 가법성인데요. 양의 가법성은 양의 합을 생각할 수 있다는 성질로 같은 종류의 두 양을 합쳐서 하나의 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물을 만들지 않아도 소금과 물 무게를 측정하면 소금물의 무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연속량 가운데서도 농도나 밀도, 속력 등의 내포량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합으로만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에서의 가법적인 양, 외연량의 대표적인 예로는 길이, 넓이, 무게, 시간, 각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양의 가법에 대한 성질에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이러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들로 인해서 양의 합과 차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는 측정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는 이것들을 합과 차로 나타내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과 그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양으로부터 추생된 개념이죠. 그래서 양의 측정이 수 연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측정 활동이 수치화됨으로써 그의 적절한 수 감각 그리고 양감이 증진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문명과 수학에서 보시면 숫자를 세는 것에서 숫자가 출발했다라는 게 나왔었죠. 이런 측면에서 측정은 구체물과 수학을 연결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양의 측정이란 주어진 양의 크기가 기준이 되는 양의 몇 배에 해당되는가를 수치화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양의 크기를 단위라고 하고 주어진 양이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를 그 단위에 의한 칙도라고 하는데요. 측정 값이라는 것은 칙도를 단위와 함께 나타내는 값, 즉 1cm라는 것은 1이라는 칙도를 단위, 센티미터와 함께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단위와 칙도를 같이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측정의 지도는 다음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보통인데요. 첫 번째로는 양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측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측정되는 것을 감각으로 느끼고 지각하는 것이 없이 측정 도구의 눈금을 설명하는 것은 단순히 눈금 읽기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길이를 측정할 때는 길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넓이를 측정할 때는 넓이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길이를 비교하거나 측정을 하기 전에 길다 짧다, 높다 낮다, 깊다 얕다와 같은 말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장면에서 나타나야 되는지를 알면서 주변 세계와 연결시키는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2미단으로 측정하면 비교 대상을 이용하지 않고 결조 볼 수는 있지만 2미단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나는 클립으로 10개만큼의 길이를 들고 왔는데 나는 지우개로 3개만큼의 길이를 들고 왔다. 그럼 어느 것이 더 긴지 비교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어느 것이 많은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임의단위의 불편성이 표준단위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들고 오게 됩니다. 이런 표준단위 도입에 앞선 임의단위의 측정 경험은 왜 표준단위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측정학습의 본질은 기능의 훈련보다는 왜,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부터 측정이 꾸준하게 나오지만 1학년 때는 단순히 길다, 짧다, 많다, 적다, 더 무겁다, 더 가볍다와 같이 양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비교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길이나 무게, 시간과 같은 것들의 단위와 칙도를 함께 배우는 과정까지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의 측정은 직접 측정과 간접 측정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접 측정이라는 것은 측정 도구나 계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단위로 분할하는 측정은 양을 적절한 길이로 분할해서 분리량에서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거리를 뼘으로 재서 몇 뼘으로 말한다든지 곡식을 홉, 대, 말 등의 일정한 그레이드에 따라서 정량화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단위 분할 측정은 가장 기본적인 측정 방법이죠. 이런 방법은 자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연속량의 측정학습과 더불어서 근사값의 개념도 이해할 수 있고 일정 단위로 분할하여 측정하면서 측정값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표준 단위를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눈금을 이용한 측정은 양을 계기판의 수치, 눈금에 대치시키는 측정 방법인데요. 자, 메스 실린더, 저울, 시계, 각도기 등 양을 선분화해서 눈금에 대치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방법과는 다르게 계기를 이용한 측정 지도에서는요. 계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죠. 자를 사용할 때는 어디부터가 0인지, 어떻게 길이를 재야 하는지, 각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금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기를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양감을 형성시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계기를 물체에 접근시켜야 되고 눈금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죠. 그래서 직접 측정의 경우에는 계기를 취급하는 손가락 조작과 시각적 관찰력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간접 측정이 있습니다. 간접 측정은 계기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길이, 무게, 넓이, 각기둥의 부피, 산의 높이 이런 것들은 계기만 측정을 할 수는 없죠. 너무 크니까요. 너무 크고 자로는 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측정 가능한 일부의 양, 수학적 원리를 결합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 측정의 결과값과 수학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을 간접 측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간접 측정이 되는 거죠. 넓이를 구하거나 닮은비를 이용해서 큰 나무의 높이를 구하는 것은 직접으로 측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잰 것과 측정한 것과 그리고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함께 확인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학년의 측정학습의 본질은 간접 측정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학년에서는 직접 측정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고학년에서는 직접 측정한 것과 원리를 이용한 간접 측정이 초점에 맞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의 도입을 볼 건데요. 단위의 도입도 앞서 말씀드린 측정의 방법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양을 임의 단위로 측정하게 되면 단위에 따라 측정값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겠죠. 나는 내 물통으로 10통, 짝지 친구의 물통으로 5번. 그럼 둘 중에 양이 더 많은 건 비교가 안 되겠죠. 이렇게 임의 단위의 측정은 의사소통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표준 단위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 실제로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도 우리 집 내가 사려고 했던 과일 가격 1kg과
옆집에 파는 과일 가게에서 1kg의 양이 서로 다르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표준 단위는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미터, 킬로그램, 뭐 리터와 같이 표준 단위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표준 단위를 사용하더라도 아동이 이런 양감이 적절하게 형성하지 않으면 유효한 측정을 전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기엔 측정 지도에 앞서서 표준 단위에 대한 양감을 적절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표준 단위를 지도하기 위한 관점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기를 사용해서 구체물을 측정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동들은 양이 물체의 여러 속성들이 사상된 객관적인 개념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양의 직접 비교해서 점점 계기를 조작하고 이를 수와 연산의 조작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정도 같은 흐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연속량을 측정하다 보면은 측정 값이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끝수 처리를 하기 위해 반올림, 올림, 버림의 세 가지 경우를 사용하게 되고요. 분수에 앞서 교재연구 1에서 학습하셨겠지만 분수의 도입이나 소수의 도입도 이런 측정을 통해서 재어지지 않는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측정을 통해서 약간 길다, 조금 더 된다, 덜 된다, 몇 뼘 이런 용어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양을 비교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표준 단위에 대한 측정 활동까지 연결이 되고요. 양의 개념에 더불어서 계측 기능까지 도구를 이용해서 길이나 넓이 등을 재는 기능까지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위는 이제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을 측정하는 기본 단위가 미터, 킬로그램, 시간, 전류, 온도, 물리량, 광도 7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측정 영역에서 지도하는 기본 단위로서 1m, 1kg, 1초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먼저 1m는 1875년 국제미터 조약회의에서 지구 자오선 길이의 4천만 분의 1의 길이를 기본 1m로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질량의 단위인 1kg은요. 1기압하에서 최대 밀도인 순수 물 1리터를 질량으로 했을 때 이에 해당되는 국제 킬로그램 원기를 만들어서 질량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2018년 이 킬로그램 원기가 위에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에 몇 억분의 1 정도의 4억분의 1인가 되는 그 질량의 감소, 훼손이 발생했대요. 물건의 질량을 재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결국 원기 대신에 130년 만에 플랑크 상수라는 걸로 질량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시간의 기본 단위 1초는 평균 태양일에 86,400분의 1을 진자가 1회 흔들리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결정을 했지만 다시 세슘 원자가 바닥 상태에 있는 초미세 준위간의 전이에 대항되는 복사선의 91억 9,263만 1,770 주기 지속 시간으로 계정을 해왔다고 합니다. 기본 단위만으로는 너무 크거나 작은 양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조 단위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아래와 같습니다. 눈으로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도 단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도 단위는 기본 단위와 보조 단위를 이제 결합해서 만든 단위로 넓이, 부피, 속력, 밀도 같은 것들이 모두 유도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넓이는 길이 곱하기 길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길이 단위에 따라서 제곱을 사용하게 되죠. 부피에서는 세제곱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에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단위,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했던 단위, 이런 전통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측정 지도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주변에서 시간, 길이, 들이, 무게, 각도 등 다양한 속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속성의 양을 비교하고 단위를 이용해서 재거나 어림해보거나 양을 측정하고 수치하는 것이 측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측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의 비교, 측정, 어림은 수학습을 통해 길러야 되는 중요한 기능이고요. 이는 실생활이나 타 극과 학습에도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측정을 통해서 길러지는 양감은 수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죠. 초등학교 수학에서 취급되는 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외연형이고요. 길이, 시간, 넓이, 부피, 들이, 무게, 각도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의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계기를 사용해서 측정함으로써 양의 기본 즉시, 측정의 기능 등을 습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측정의 영역은 아래와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측정이 직접 측정과 간접 측정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을 비교할 때도 직접 비교와 간접 비교가 있는데요. 연속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도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접 비교라는 것은 어떤 양의 속성을 인식할 때 다른 양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직접 맞대어 보거나 겹쳐보는 활동을 직접 비교라고 합니다. 직접 측정이 둘을 서로 포개어서 비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직접 비교는 두 가지를 직접 겹치거나 견주어 봄으로써 양의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직접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양의 보존성을 체득하게 되고요. 두 개는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라는 불편성을 통해서 간접 비교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간접 비교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는 양을 이동할 수 없을 때 다른 구체물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것을 간접 비교라고 하고 이때 사용되는 구체물을 임의 단위라고 하는데요. 아동이 사용하는 임의 단위로는 뼘, 책, 성냥개비, 손톱의 길이 등이 되겠고요. 대상을 이동하는 대신에 임의 단위를 사용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임의대로 측정하면 비교 대상을 이동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의식하게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어떤 상황에 쓰이는 말인지 양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엔 직접 비교, 겹쳐서 포개보고 다른 매개물을 이용해보고 직접 측정을 해보고 계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면서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각과 시각의 지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시각과 시간의 지도에 포함되는 성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각은 순간적인 몇 시 몇 분, 이 시각이라면 시간은 시각과 시각의 중간을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간의 단위는 시, 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과 시간을 아이들이 혼돈하여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은 시계의 침이 가리킬 때의 위치, 시간은 침의 회전량으로 나타내는 시각사의 차이 또는 흐름의 양임을 명백히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고 훈련시키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1초 단위의 시간은 스톱워치와 같은 초읽기, 시계추의 준동 같은 것으로 크기를 이해시키고 초읽기와 1분 단위 사이의 관계 지도를 통해서 복명수 사이의 시각 읽기와 시간 알아보기 및 시간의 가법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 표준 단위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 그걸 경험을 하게 하는데요. 1초를 맞춰본다든지 1분을 맞춰본다든지 눈을 감고 1분을 세어본다든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시각의 크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습니다.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1초와 60초 이 단위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량은 가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각을 계산할 땐 더 합과 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간의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1시간이 60분 있다는 관계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 60번이 넘는 시간은 이렇게 두 개의 단위를 사용해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시간의 계산은 언제나 양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을 쓰지만 시간도 양, 곧 시간으로 보고 세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각 읽기는 학생의 경험을 소재로 해야 되고요. 모형 시계를 조작하면서 몇 시나 몇 시 30분, 몇 시 몇 분, 몇 시 몇 분 전 등 시각을 읽게 해야 하고요. 시간의 여러 단위를 지도할 때 단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고 너무 단위 사이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단위 학산을 이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실제로 재거나 어림하는 측정 활동을 통해서 양감을 기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5분 전, 10분 전, 15분 전 같이 실생활 자유 사용되는 경우는 다르지만 48분을 12분 전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복잡한 경우는 따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1일이나 일주일, 1개월, 1년 사이의 관계를 평가할 때는 달력을 이용하고 그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음으론 길이의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모든 양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죠. 길다, 짧다, 두껍다, 얇다, 높다, 깊다 이런 것들이 다 길이로서 측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길이의 개념은 양 지도 과정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해되어야 될 개념이 되고 앞으로의 양의 지도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측정 영역의 지도에서는 양에 대한 인식을 시작으로 하여 직접 비교와 간접 비교를 통해 임의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표준 단위를 도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길이도 마찬가지로 지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여러 가지 물체를 비교하면서 길이를 비교하게 되고 구체물을 길다, 짧다, 높다, 낮다, 멀다, 가깝다 등을 통해 길이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직접 비교 활동을 충분히 실행한 후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예를 들어 움직여서 비교할 수 없는 예, 직접 포개어 겹칠 수 없는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 책상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직접 비교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이럴 때 임의 단위를 통해서 길이를 비교하게 되는데 연필이나 지우개, 클립 같은 것으로 비교를 하면서 단위를 포함한 길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길이의 비교는 물체를 이동해서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것과 물체를 이동해서 직접 비교할 수 없어서 임의 단위를 사용해서 비교하는 것을 모두 지도해야 되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길이의 보존성, 각법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길이의 단위를 도입할 때는 어느 쪽이 더 긴가에서 얼마나 더 긴가로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책상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비교하려면 직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뼘이나 클립, 지우개, 연필 같은 임의 단위로 간접 비교를 하게 되죠. 이때 책상의 길이는 몇 뼘, 몇 번 같이 임의 단위로 수치가 가능하지만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표준 단위를 도입하여 길이를 공부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임의 단위의 비교의 불편성을 나타내주는 그림인데요. 액자를 사러 간 어머니께서 긴 쪽을 연필로 3번, 다른 쪽은 짧은 연필로 2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아이가 생각한 길이와 엄마가 생각한 길이가 다르죠? 임의 단위의 길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 단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길이의 비교를 지도하는 방법을 본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측정의 지동 방법과 동일하게 직접 비교에서 시작하여 임의물을 이용한 간접 비교를 통해 임의 단위를 비교하고요. 임의 단위 비교의 불편함을 통해서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표준 단위를 도입하는 순으로 지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의 단위 중에서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밀리미터인데요.
아동들이 가장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는 센티미터를 처음으로 하여 단위를 공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는 두 점을 잇는 선 가운데 가장 짧은 선의 길이를 의미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리는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온 거리, 여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이와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를 이용해서 두 점을 선으로 잇고 선분의 길이를 측정하게 되며, 측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5cm와 6cm 사이의 길이를 재기함으로써 1mm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센티미터 사이의 길이를 재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인식하고 작은 칸수를 세는 과정을 통해 보존성과 가법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교실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자로 재어보면서 작은 단위의 불편함을 통해 큰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1m를 도입하게 됩니다. 1m보다 더 길이가 긴 거리를 잴 경우에 보조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1km를 지도하면서 1km가 1000m라는 관계뿐만 아니라 거리를 어림해 보며 적절한 양감을 형성하게 할 수 있게 하고 1m, 1cm, 1ml, 1km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길이 보조 단위를 이해하게 되면 복명수로 읽고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앞서서 여러 번 나왔지만 단명수는 하나의 단위, 복면수는 두 개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35cm는 센티미터라는 단위만 사용이 됐죠. 이는 미터와 센티미터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단위가 사용됐기 때문에 복명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 단위를 도입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임의 단위를 사용하면서 길이를 재어보게 하고 실제로 재어보거나 어림하는 활동을 통해 양감을 기르게 하며 너무 지나친 단위 한 수는 다루지 않고 측정 도구의 눈금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측정값을 약으로 표현한다 등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리의 지도입니다. 드리 역시도 표준 단위 필요성을 통해 드리의 단위를 알게 되고 단명수와 복명수로 표현하며 합과 차를 구하는 성취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리의 개념을 지도하기 위해선 용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용기를 제시하고 그 내부 공간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드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드리는 부피와 비슷하지만 내부 공간에 관련된 양이기 때문에 외형만으로는 정확히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용기가 비어있는 경우에 어느 용기에 더 많이 들어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용기에 부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할 수 없을 때는 두 용기의 액량을 같은 용기에 부어서 수면의 높이를 비교하든지 컵이나 비커를 이용해서 등반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방법은 직접 비교가 안 되니까 간접 비교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길이 지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직접 비교와 간접 비교를 통해 불편함을 인식하고 임의 단위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임의 단위를 사용할 경우에 의사소통에 불편이 따르게 됨으로써 표준 단위 필요성을 인식하고 표준 단위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제가 길이의 지도에서 그 학습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모든 연속량의 지도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접 비교해서 안 되는 것들을 간접 비교하고 이때 다른 물건들을 통한 임의 비교가 진행이 된 후 임의 단위의 불편함을 통해서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표준 단위를 도입하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드리의 표준 단위로서는 1리터와 1ml가 있는데요. 1리터는 용기 내부 공간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인 정육면체의 부피와 같은 양이 되죠. 그래서 1리터는
1000세제곱미터입니다. 옛날에는 이 과정을 지도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피와 들이 사이의 관계는 지도하지 않고요. 1리터와 1ml, 1리터와 1ml 사이의 관계만을 이해하게 합니다. 들이를 지도할 때는 들이나 길이나 마찬가지지만 측정의 단위를 지도할 때는 이렇게 측정 단위를 읽고 쓰는 법을 같이 지도를 하게 되고요. 들이의 단위를 이해한 다음에는 합과 차를 구해봐야 되겠죠. 역시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진 단명수, 두 개의 단위로 이루어진 복명수를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합과 차를 나타내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재거나 어림하는 측정 활동을 통해서 양감을 그리게 하고요. 단위 한사는 너무 지나친 단위 한사는 다루지 않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으로 표현하고 문제 해결을 기른다. 역시 같은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게의 지도가 있습니다. 길이나 부피는 시각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무게는 물체와 지구 사이의 인력 작용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부피가 같더라도 재질에 따라서 무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게의 지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측정의 지도 단계, 4단계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직접 비교, 간접 비교, 임의 단위의 비교, 표준 단위의 필요성 인식과 표준 단위의 도입이 그것이 되겠죠. 먼저 물체를 직접 들어보고 비교합니다. 사과나 배, 의자나 가방 등의 무게를 비교해 보면서 더 무겁다, 더 가볍다와 같이 무게의 양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고요. 무게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때는 처음에는 이제 천친저울, 양팔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비교하게 되면서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임의 단위 비교를 통해서 물체의 무게를 임의 단위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게 되죠. 지우개는 바둑돌 3개만큼 무거운데 풀은 클립 10개만큼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게 더 무거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게는 길이와 넓이, 부피와 같이 시각적인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로부터 유도가 될 수 없고 천칭의 무게를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생기죠. 따라서 저울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표준 단위로는 1kg과 1g을 도입하게 되고요. 1kg의 무게는 물 1리터의 무게와 같다는 것을 대략 같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좀 더 큰 무게를 재기 위해서 톤을 도입하고 1톤은 1kg을 이해하지만요. 이것은 양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직접 들어보지 않고 무게를 축축해서는 효과가 적습니다. 따라서 저울을 이용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울 역시 계기이기 때문에 저울의 모양, 눈금의 구성 원리 등을 지도해서 눈금 읽기의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나 각도기의 지도를 지도할 때 처음의 시작 부분, 즉 0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 아시죠? 저울을 이용해서 눈금을 잴 때도 반드시 0점 맞추기. 물건이 놓이지 않는 상태에서 눈금이 0이 가리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무게에서의 교수학습의 유의사항도 역시 양감 기르기, 지나친 단위학습을 다루지 않기, 측정값을 어림으로 표현하기, 문제 해결 기르기 등을 유의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도입니다. 각도는 각의 두 변이 벌어진 정도를 이야기하죠. 앞서 도형 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과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하죠. 이때 각의 두 변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는 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을 정적인 도형으로 보면 각의 크기는 180도 이상은 생각할 수 없는데요. 동적인 부분을 보면 회전하는 양으로 볼 수 있어서 360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전량으로서 각도를 지도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이루어지는 도형의 밀기, 돌리기, 뒤집기 같은 경우에서는 직각을 단위로 각도를 지도하게 됩니다.
각도는 여러 가지 모형과 도형에서 각의 크기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더 뾰족하다, 무디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 평면 도형에서의 각도는 직접 접어보거나 본을 떠서 겹쳐보는 활동을 통해 직접 비교하게 됩니다. 각도 역시도 직접 비교가 첫 번째 측정의 출발점이죠. 빨대나 다른 임의 단위를 통해서 각도를 비교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불편성을 가지게 오게 되고요. 이를 통해 각도계 눈금에 의해 표준 단위를 도입합니다. 각도계 눈금에 의해서 각의 크기는 수치화되고 수치로서 각도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의 도구를 사용할 때는 그 측정 도구를 사용법을 먼저 익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각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도기를 어떻게 겹쳐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도기의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위의 숫자를 언제 아래 숫자를 사용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예각과 둔각의 지도와도 함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은 각의 변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각도가 일정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를 통해서 각도기 사용할 때는 각의 변이 짧은 경우 변을 연장하여 각도를 재더라도 각도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지도하셔야 됩니다. 각의 중심을 꼭지에 맞춰야 되고, 각도기의 기선, 0도에서는 각의 한 변에 맞춘다는 것도 지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도의 보조 단위로서 1도의 60분의 1을 1분이라고 하고 1분의 60분의 1을 1초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소개 정도만 하게 됩니다. 교수학습 사이에 교수학습의 유의점도 역시 다른 측정 단원과 동일하고요. 고학년이 되면 이러한 계기, 즉 측정의 도구로서 잴 수 있는 것을 벗어나 수학적 원리가 필요한 것들을 측정에서 배운다고 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로 잴 수 없는 원, 그리고 비율로서 개념을 지도해야 되는 원주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주는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하죠. 지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이런 원주의 지름에 대한 비율 값을 원주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주율은 다양한 구체물을 통해서 지름과 원주의 길이를 재어보고 이들을 직접 나눠 봄으로써 원주율이 지름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원형의 구체물 속에서 원주와 지름을 측정을 하고요. 각각 소집단별로 계산한 구체물의 종류와 측정법이 다르더라도 원주율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합니다. 원주를 나타내는 3, 3.1, 3.14 등은 정확한 값이 아님을 알고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에서는 원주율을 3.14, 3, 7분의 22로 표현을 했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 3.1, 3.14와 같이 더 다양하게 원주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주율을 파이라고 하죠. 파이라고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무리수의 개념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를 원주율 3.14로 고정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007에서는 3.14만, 2009에서는 3, 3.14, 7분의 21을, 2015 교육과정에서는 3과 3.1, 3.14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파이를, 원주율을 나타내는 정확한 값이 아니다 라는 것은 알려주고, 상황에 따라서 원주율을 이용해서 다른 원의 넓이나 기타를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계산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산 때문에 정확한 값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측정 영역의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 전략을 비교하거나 필요한 정보나 부족한 정보 찾기, 새로운 문제 만들기,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은 측정 영역의 유의사항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주율과 관련해서 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이들의 수학적 흥미에 대한 것을 떨어뜨리고 또 자신감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구체물을 통한 활동을 통해 원주율을 이해하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좀 중점을 두셔서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면 도형의 둘레와 넓이의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도형의 둘레를 재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둘레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평면 도형의 둘레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넓이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 필요성을 인식해서 관계를 이해하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사각형의 넓이를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성취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레라는 것은 물체나 도형의 가장자리를 따라 한 바퀴를 도는 값이죠. 평면 도형의 둘레는 변의 길이의 합을 의미하고 원의 경우는 원주를 의미합니다.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개씩, 2세트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죠. 전체를 모두 더하거나 각각을 더해서 곱하기 1을 한다.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가 되겠죠. 길이는 선분에 대한 1차원의 기본량이고 넓이는 2차원의 기본량입니다. 넓이 개념은 길이 단위이므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도 역시 측정의 지도 방법인 4가지 방법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직접 비교, 두 번째가 간접 비교, 세 번째가 임의 단위 비교. 임의 단위 비교의 불편함을 통해 표준 단위의 필요성 인식, 표준 단위의 도입이 그것이죠. 넓이도 역시 처음에는 두 넓이를 직관적으로 비교합니다. 공책과 책, 교실과 화장실, 운동장과 화단 등과 같이 넓이를 직접 비교하게 하는데요. 직접 비교라는 것은 폭이와 겹쳐서 비교한다고 했죠. 가장 넓은 종이에서 겹쳐보게 하고 더 넓다, 더 좁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넓이란 무엇인가 양을 인식하게 됩니다.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사이에는 매개물을 이용해서 간접 비교하게 되지만 간접 비교하더라도 불편한 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표준 단위를 도입하게 됩니다. 두 도형의 넓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크기 도형을 단위로 해서 단위 넓이 몇 개인가를 통해서 넓이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A는 모는 15개이고 B는 16개이므로 B의 넓이가 A보다 한 개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 단위에 의한 도형의 넓이는 단위 넓이의 몇 개분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단위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고 이때 단위 넓이의 개수가 넓이가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체득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넓이 지도의 초기에는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을 단위로 해서 그 사각형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통해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처음에 배우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보더라도 직사각형 안에 1제곱센티미터인 넓이의 단위가 가로에 6개씩 4줄이 쌓여 있으므로 단위 넓이가 6개씩 4줄, 즉 24개가 들어가고 1제곱센티미터가 24개 들어가기 때문에 24제곱센티미터가 된다로 넓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m,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 넓이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1제곱미터, 1제곱킬로미터로 됨을 지도하게 되고요. 이들 사이의 단위를 서로 환산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는 아르, 헥타르는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평면 도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에서 출발하여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 마름모의 순서로 지도하게 되는데요. 기본 모델을 직사각형으로 하여 이 직사각형을 등적 변형을 통해서 다른 도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유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평행사변을 잘라서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서 밑변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 높이 역시 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서 평행사변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이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삼각형 2개를 합친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을 구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유추하게 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을 이용하거나 분할하여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되고 높이는 변하지 않지만 두 개를 합쳐서 만들었으니까 나누기를 한다는 과정을 통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유추합니다. 마름모의 넓이는 한 개의 대각선을 그어서 합동의 삼각형으로 분할하고 이를 직사각형 넓이의 반으로 생각해서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유도할 수 있죠.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도형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로 넓이를 구했다면 이때는 단위 넓이를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죠. 자, 요 도형에서 평행사변형을 학습을 할 때 이것을 옮기는 등의 활동을 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공식을 유추하고요. 사다리꼴을 등적 변형 또는 잘라서 옮기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름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합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반 또는 위의 삼각형을 이동시켜서 평행사변형처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다른 대각선의 길이 높이가 되겠죠?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반으로 자른 것이기 때문에 나누기 2가 된다. 이렇게 등적 변형을 하기도 합니다. 원의 넓이는 근사적으로 계산해서 귀납하고 연역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지니는데요. 아이들이 원의 넓이를 공식으로 단순하게 외우고 있는데 원의 넓이 역시 원을 잘라서 직사각형으로 등적 변형하여 알아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원을 직사각형뿐만 아니라 삼각형으로도 분할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의 공식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 요새는 스마트 수학이라고 해서 수학에서 원의 넓이를 측정하는 앱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앱을 사용해서 원의 넓이를 직사각형에서 변환되는 과정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자, 평면도형의 넓이를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이최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지도하게 되겠죠. 이최도형의 겉넓이는 도형의 외부 넓이를 합한 것이 되는데요. 밑면을 갖는 입체도형에 대해서 옆넓이는 겉넓이에서 밑변 넓이를 뺀 넓이겠죠. 물체 부피는 공간의 크기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직접 비교는 불가능해서 다른 물체를 넣어봄으로써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는 용기의 액량을 이용해서 수면 변화를 관찰해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직육면체 겉넓이를 알아보는 방법도 아이들이 직접 직육면체를 잘라보고 각각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습니다. 직육면체의 경우에 두 개의 밑면과 네 개의 옆면을 이루어져 있는데 이 네 개의 옆면의 넓이를 옆넓이라고 하고 밑면의 넓이를 밑넓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밑넓이와 옆넓이를 합한 것이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되겠죠. 직육면체의 부피는 이렇게 쌓기나무를 안에 넣어봐서 쌓기나무가 가로에 세로에 높이에 몇 개, 즉 가로에 몇 줄 몇 층인지를 통해서 부피를 지도하게 됩니다. 직육면체 상자의 부피는 쌓기나무의 수와 관련됨을 알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밑넓이였죠. 이것을 유도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 직육면체의 부피 공식을 유추하게 합니다. 큰 부피를 잴 때는 표준단위 1세제곱미터를 도입하게 되는데 1세제곱센티미터의 쌓기나무로 수영장이나 우물같이 큰 곳의 부피는 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럴 때 단위가 큰 1m의 정육면체를 단위로 해서
구한다 라는 걸 이해시키고 1세제곱미터의 단위를 알게 됩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삼각기둥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을 잘라서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넓이를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의 넓이가 입체가 되었을 때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직육면체에서 직사각형의 넓이의 높이를 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의 넓이에서 높이를 곱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원주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지도할 수 있게 하는데요. 계산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계산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측정 영역은 양감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양감을 기르는 중요한 활동으로 어림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림을 할 때는 벌임이나 올림, 반올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벌임과 올림, 반올림의 차이, 기준점이 뭔지 아시죠? 5.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림수를 구해보고 이를 통해 이상, 이하, 미만, 초과와 같이 구간을 정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림셈은 어림수를 써서 근사값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공하고 반성의 과정에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어림셈 지도는 형식적 처리 방법보다는 필요한 상황의 제시를 통해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어림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림을 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측정 단원의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면 도형의 학습에서 평면 도형의 특징으로 알 수 있는 측정 단원도 있었고요. 측도와 함께 측도와 단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측정에서 하나의 단위로 나타내는 단명수 그리고 두 개의 단위로 나타내는 복명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보조 단위의 지도를 통해 단명수와 복명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과정들은 단위의 측정 단원에서의 합과 차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 측정 단원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개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 직접 비교, 간접 비교, 임의 단위 비교를 통해 임의 단위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보편 단위의 도입을 필요성을 느끼며 도입하게 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